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벡터의 연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량의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량은 다음에 스칼라, 벡터, 텐서로 표현이 됩니다. 먼저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으로 질량, 부피,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벡터는 크기와 한개의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 속도, 가속도, 힘이 있습니다. 텐서는 크기와 두 개의 방향을 가지는 것으로 응력장이나 전자기장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러한 텐서 개념을 확장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n의 어떤 랭크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이 물리량 텐서의 이 성분의 수는, 즉 우리가 3차원 공간이라 하면 이 스페이스의 디멘저널리가 3이 되고, 이때 랭크는 스칼라, 벡터, 다이아드, 트라이아드, 쿼테드 등으로 나눠지는데, 즉 여기서 다이아드부터가 바로 텐서라고 하고, 이때 방향이 랭크는 방향을 의미하게 되고, 이때 이 랭크는 이 차원, 즉 공간의 차원의 지수로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이 컴포넌트는 3의 제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기 때문에 방향은 0이 되고, 따라서 하나의 성분만 가지게 됩니다. 벡터는 한 개의 방향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3차원 공간상에서 이 컴포넌트 성분은 3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쿼테드까지는 저도 솔직히 어떤 물리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역학에서는 이 4개의 방향을 가진 것까지 다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이 4개일 때는 그 성분이 81가 됩니다. 또한 만일에 이 디멘전, 즉 차원이 하나라면, 즉 1차원 같은 경우는 직선이 되는데, 그때 만약 벡터를 살펴보자면 1차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나가 되고, 2차원 평면에서는 성분이 2개가 되고, 3차원에서는 성분이 3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텐서부터는 1차원 공간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지만, 2차원에는 4개의 성분을 가지며, 3차원에서는 9개의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응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9개의 성분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벡터의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표현 방법에는 도식적 방법과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식적 방법이란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벡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때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있는데, 좌표계를 이용하면 정량적 방법이 되고, 좌표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정성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분을 이용하는 방법은 도식적 방법에서 정량적 방법에 좌표계를 이용하면 이러한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성분을 어떤 도식적 방법이 아닌 수식을 이용한 방법과 행렬을 이용한 방법,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 표기법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식을 이용한 방법에는 이러한 3차원 공간상에 이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벡터 이 A, B, C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이러한 대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렬을 이용한 방법은 주로 벡터의 덧셈에서는 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주로 벡터의 곱셈에서 이러한 행렬을, 지금 이 식은 행렬식으로 나타내어진 것인데, 이러한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표기법은 주로 우리가 텐서를 다룰 때 이러한 표기법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벡터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연산에는 덧셈과 곱셈만 있습니다. 즉 나눗셈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뺄셈은 역벡터를 덧셈한 것이므로 결국 벡터의 연산에는 덧셈과 곱셈만 있게 됩니다. 먼저 벡터의 덧셈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덧셈 역시 실수와 마찬가지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모두 성립을 하며, 단 벡터와 스칼라를 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벡터의 곱셈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곱셈에는 스칼라곱, 즉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한 것을 의미하게 되며, 내적, 외적, 삼중적이 있습니다. 곱셈의 결과는 외적만으로 구성이 되면 벡터가 되고, 스칼라 곱도 벡터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벡터의 곱셈을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적만 들어간 경우만 제외하고 벡터의 곱셈 역시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모두 성립을 하게 됩니다.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의 덧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원 상에서, 즉 직선상의 벡터의 덧셈은 그냥 실수의 덧셈과 똑같이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차원 평면에 가게 되면 이러한 실수의 덧셈이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 두 벡터를 더한다는 것은 결국 이 합벡터 R로 표현을 한다는 의미가 되며, 이러한 벡터의 덧셈은 이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행사변형법 같은 경우는 벡터의 시점이 일치를 할 때 사용하면 유용하고, 마찬가지로 삼각형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벡터가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사용을 하면 유용한 방법입니다. 벡터의 뺄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뺄셈은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러한 벡터 A와 벡터 B가 있을 때 결국 이 벡터 B의 역벡터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며, 결국 이 두 벡터의 덧셈을 한 것이 결국 이 R-, 즉 이 뺄셈의 연산의 결과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벡터의 뺄셈 역시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식적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린 것은 좌표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성적 방법에 해당이 되며, 이러한 정성적 방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벡터의 크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알아야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라미의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내용인데, 이러한 법칙이 우리가 역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즉 이 벡터의 연산을 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삼각형이 있을 때 이 C의 길이는 다음에 연산으로 길이값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개념을 이제 벡터로 넘어와서 적용을 하자면 이 A 벡터와 B 벡터가 있고, 이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시타라고 할 때 이 C 벡터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에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더한 것에서 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를 곱하여서 2를 곱하고, 또한 그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서 루트 값을 씌운 값이 C의 값이 되게 됩니다. 사인 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며, 이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러한 역학 문제가 있을 때, 즉 이 역학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두 벡터의 합 벡터가 이 x선상에 존재를 할 때 이 f2의 값이 가장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따라서 이 최소가 되는 f2 값은 이 FR의 합력 벡터와 F2가 직각이 될 때가 가장 최소값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삼각형을 구하면 우리가 그 각도들을 다 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각도를 이용해서 이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두 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라미의 정리는 이러한 사인 법칙을 응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라미의 정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세 힘 벡터가 한 점에서 만나고, 즉 시점이 한 점에서 다 일치가 되고, 이러한 세 힘이 작용을 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 사인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 바로 라미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라미의 정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삼각형과 다르게 이 힘 벡터의 마주보는 각이 바로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 마주보는 이 사인 각과 힘의 비가 다 일치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힘 F1, F2, F3를 구하는 문제에 적용이 되는 정리가 바로 라미의 정리입니다. 다음 영상은 벡터를 좌표계에서 표현을 하고 벡터의 곱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